안녕하십니까. 태조미래전략연구원의 이대식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브릭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브릭스에서 가장 큰 주제가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미중로 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이래저래 치이는 한국으로서는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한데요. 그 출구로서 글로벌 사우스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사용이 부쩍 는 시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직후에 글로벌 사우스란 말이 부쩍 많이 검색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월, 2022년 24일에 침공을 했죠. 한 달 뒤부터 갑자기 또 글로벌 사우스가 급격히 검색을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학술 논문지인 스코프스에 실린 논문에 사용되는 글로벌 사우스의 검색 숫자를 봐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2010년, 2013년, 그리고 2022년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글로벌 사우스가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왜 최근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을 실제로 검색이나 그리고 학술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 국제 정치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를 실제로 주인공으로 부상시키고 있는 강력한 주도국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2023년 1월부터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의 정상들을 모아서 글로벌 사우스 목소리 정상회담이라는 걸 열었고, 이것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굉장히 좀 멀리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했었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왕이 전 외무장관이 실제로 글로벌 사우스에 중국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한 데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와서는 이제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현실 정치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사우스란 무엇일까요? 글로벌 사우스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미국의 칼 오글스비라고 하는 약간 좌파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쓴 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 전쟁은 글로벌 노스가 글로벌 사우스를 지배하는 정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처음으로 부각이 됐는데요. 이 말은 글로벌 노스, 미국, 유럽을 포함하는 서방이 못 사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를 지배하는 정점이라는 뜻은 베트남 전쟁을 기점으로 그 지배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쓸 때 그 사실 이론적인 배경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변부 이론이었습니다. 주변부 이론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세계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핵심 국가, 코어 국가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잘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부터 값싸게 노동력과 원자재를 구입해서 그걸 공산품으로 제조한 다음에 부가가치를 잔뜩 붙여서 비싼 값으로 가난한 나라에 되팝니다. 가난한 나라는 덜 벌고 더 쓰게 돼서 계속해서 부채에 허덕이다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국의 자산을 점점 코어 국가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부 이론이고, 이때 못 사는 나라들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상 소련과 그 주변 국가를 제외하는 못 사는 제3세계를 의미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글로벌 사우스는 제3세계를 의미하는 다른 말이구나 라고 수용이 됐습니다. 이미 오글스비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쓰기 전에 한 10년 전에 1955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네시아 반도에서 비동맹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동맹 운동에 처음 가입한 국가들은 28개 국가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중국도 인도도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가 식민지에서 비록 독립은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지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우리끼리 서로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갈라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 10년 후인 1964년도에 글로벌 사우스, 즉 제3세계에 해당되는 국가 77개국이 모여서 웅크타드에서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데 이게 G77입니다. 77개 국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134개 국가로 확장됐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인데요. 그 이름하여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입니다. NEO인데요. 이것의 핵심은 불균형을 깨자 합니다. 또 이 불균형을 어떻게 깨느냐? 바로 우리에게도 제조업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조업은 비중 9%밖에 안 되는데 서방이 갖고 있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 달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제조업 비중을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제조업을 달라. 이게 핵심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글로벌 경제 질서상으로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리차드 볼드윈의 Great Convergence, 위대한 수렴, 거대한 수렴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볼드윈에 따르면 세계의 경제 질서가 변하게 되는 주축이 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역 비용, 다시 말하면 상품이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즉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첫 번째, 이 무역 비용이 비싸고 또 아이디어 이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세계는 전부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소비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농업시대였죠. 그냥 내가 먹고 살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쓴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농업시대에 중국과 인도가 지금의 유럽보다 훨씬 잘 사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거의 1000년 이상이 되었죠. 바로 이 시대를 거대한 정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깨집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바로 상품을 이동하는 물류, 교육의 비용이 싸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내가 만든 것을 싼 비용으로 저 멀리 이 물건을 못 만드는 나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역이 생긴 거고 생산과 소비 지역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품을, 즉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가진 국가들이 그 생산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좁은 곳에 모여있는 클러스터, 그래서 마이크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것을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들로 지역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부 이론에서처럼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못 사는 나라는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이것을 리차드 볼드는 Great Divergence, 다시 말하면 거대한 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 1990년대까지 이 시기가 바로 중국과 인도와 같은 못 사는 나라들이 더 못 살게 되고 G7은 더 잘 살게 되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의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게 왼쪽 그래프고요. 특히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시기가 바로 199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겠죠. 그리고 이때 미국을 이끄는 위대한 제조업의 비중을 보십니다.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거의 피크를 치고 있었고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20%를 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을 이끄는 중산층들이 노조를 통해서 미국의 노동력, 경제를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노조 가입 숫자도 피크했죠. 바로 이 시기를 존 럭이라고는 국제정치학자는 내장형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이라고 합니다. 왜 내장형이라고 하느냐?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해서 선진국의 물건들을 파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제조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중산층입니다. 이 중산층에게 당시 경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버금가는 복지, 즉 자유주의 시장 체제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주의 체제지만
중산층 노동자들에게, 즉 경제 동력들에게는 사회주의형 복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임비디드, 내장 사회주의 제도가 내장된 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제조업을 선진국이 도맡아 하지만 시간이 가면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똘마니들한테 조금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시아에 떠오르는 네 마리 용이었죠.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섬유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전자제품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이었죠. 이걸 갖다가 기러기형, 플라잉 기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G77, 즉 글로벌 사우스 제3세가 요구하는 제조업을 달라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간을, 선진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3세계, 즉 글로벌 사우스는 제3세계, 무사는 나라들, 제3세계, 힘없는 제3세계 국가들을 명칭하는 것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 시기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 제조업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도인에 넘어가게 되면, 볼도인은 두 번째, 즉 아이디어를 옮기는 비용도 싸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품을 옮기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옮기는 비용도 싸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인터넷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아이디어를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비싼 선진국 노동자들한테 제조하게 만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저 멀리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노동력을 사서 저렴한 원자재를 이용해서 후진국에서 생산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과 제조가 나누어진, 생산과 소비가 나누어진 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이디어만 선진국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후진국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G7에서 제조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제조업의 가치 사슬에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플라잉기스가 아니라 찌르레기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찌르레기형에서 변화가 생기죠. 가난한 나라들에도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치고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볼도에는 이 시기를 그레이트 컨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찌르레기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애플 타입이죠. 애플은 전 세계에서 다 만듭니다. 다만 가장 고부가가치 부분, 설계, 마케팅, AS 부분은 애플이 가져가고, 그래서 수익의 거의 절반 이상은 애플이 가져가는 구조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참가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 있는 진한 색깔, 빨간 색깔이 다 애플의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존 아이켄베리 국제정치학자는 개방형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개방,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가 공산주의든, 네가 독재든, 네가 권위주의든 이념 가치 관계없다. 나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네가 기여만 할 수 있다면 다 들어와라. 라는 식이었던 거죠. 다만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최상위 부분은 넘보지 말라는 규칙이죠. 그래서 오픈됐지만 룰 베이스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G7에 있는 노동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나한테 높은 임금을 주고 나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자동차 제조업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하고 경쟁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같은 제조 공정에 제3세계 국가의 저렴한 노동자들이 같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앵자이어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선진국에서 노동자들의 불만과 양극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가요? 미국에서는 바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제조업 비중이 22%에서 9%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던 중산층 노동자들이 가입하고는 조합의 인원도 급전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생산하는 GDP가 글로벌 노스가 생산하는 GDP보다
많아지게 되고 이 역전 시점이 사실상 2000년대로 들어가 2010년대입니다. 아까 글로벌 사우스란 말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10년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원하는 체제입니다. 문제는 제조 2025년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제일 꼭대기도 이제 가지고 싶다라고 하죠.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반도체부터 하이엔드 첨단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손을 잡는 국가들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값싼 원자재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이제 이 원자재를 내가 직접 가공해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자재 산업의 1차 산업의 고도화를 하고 이게 무산한 나라들도 전부 다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수요가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슈퍼 사이클입니다. 이 슈퍼 사이클의 최대 수요자가 바로 러시아죠. 그래서 이 러시아도 드디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롱 네이션들이 등장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나도 이제 스트롱 국가다는 스트롱맨이 스트롱 스테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글로벌 사우스 안에 러시아도 중국도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성장한다 해서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가 있는 두 개의 진영이 나누어진 그런 세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던 거죠.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이 커진다라고 하는 월드뱅크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떨어지고 미국 중산층의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등장하죠. 트럼프는 미국 중산층을 살리겠다.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무역 경쟁을 시작하고 그러나 그 핵심은 사실상 무역이 아니라 기술 패권에 있었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이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 기술 디커플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의 삼각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가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치니 미국과 비슷해진 거죠. 한판 겨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을 가치 사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중개 역할을 하는 러시아를 도발하도록 사실상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러 대리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희생되고 있는 양상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글로벌 사우스란 말이 갑자기 부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러시아가 주권국가를 침공했으니 나쁜 나라다. 유엔의 대부분 국가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투표에 나쁜 나라 찬성 투표 대부분 참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쁜 나라니까 제재하자라고 했더니 대부분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러시아 빨간색 빼고 주황색은 전부 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가입니다. 거기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우리 두 나라가 들어가 있죠. 그죠? 대만도 들어가. 자,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인정하지 않으니 제재가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제재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거죠. 이러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아까 개방형 자유질서 얘기를 했던 아이켄베리가 다시 말을 살짝 바꿉니다. 지금 이 세계는 세 개의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세계다.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죠. 자, 이게 소련과 미소 경쟁하던 G2 시대 때입니다. 이때 제3세계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정말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켄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글로벌 웨스트와 이스트는 이 세계의 질서를 결정할 크리티컬 매스가 없다. 이 크리티컬 매스를 가지려면 글로벌 사우스를 잡아야 된다. 글로벌 사우스를 잡으려면 공공재를 글로벌 사우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사우스로부터 합법성, 정당성을 얻어야 다시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글로벌 사우스를 잡는 자가 세계 패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1950년대에 봤던 반둥 체제에서 제3세계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그리는 글로벌 사우스에는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이게 당시 50년대의 제3세계의 지도고요. 이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인도가 그리는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자, 글로벌 이스트로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게 됩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세컨드 월드와 서드 월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제3세계로서의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진 거죠. 왜 파워풀해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제조업 부활하고 싶지만 인적, 물적, 인프라 다 없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어디선가 오프쇼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가기는 힘드니 제3국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국에서 임금이 상승합니다. 과거에 노동임금 비교유 때문에 있었던 공장들이 중국 공장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갈 수는 없죠. 제3국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미국 디커플링 하고 싶지만 알고 보니 하이테크 외에 로우테크, 미들테크 모두 중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이테크도 중국 없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에서 디링킹, 디리스킹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탈중국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제3세계를 돌아서 중국 걸 받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실 국제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조업을 서로 이전하니 제3세계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로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3세계로 수출한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 수출, 우회 수입, 우회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편향이 최근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의 인스트루먼트 등 유수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에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수입의 20%가 바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말레이시아 페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하웨이를 대표적이죠. 2018년도에 16개 들어갔는데 올해 벌써 5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페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받았던 FDI를 넘어서는 금액을 2023년 한 해에만 받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사실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는 거죠. 베트남, 태국까지 합쳐서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의 40%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첫 번째, 바로 제3국가의 제조업을 미국과 중국도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국제무역에서 가장 큰 사건이 2021년과 2023년에 일어납니다. 2021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국의 최대 교육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아세안으로 바뀝니다. 2023년도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1등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그게 멕시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라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2023년도에 이코노미스트 나온 기사의 보고서가 소개가 됩니다. IMF, 월드뱅크에 근무하고 또 샌디에고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말 교역이 줄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교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난 중국이 아닌 국가들을 살펴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난 만큼 중국과의 경제 통합도도 올라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 걸 받아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사실 대부분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는데 중국 걸 잘라야 되니 고관세를 때리자 이제 동남아 걸 수입해야 됩니다. 동남아 수입이 또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동남아에 있는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장의 8군데 중에 5개는 중국 공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를 볼까요?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는데 이 기간에 중국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품인 자동차가 71%가 늘어납니다. 멕시코로 가는 게. 그리고 중국이 지난 10년간 투자했던 돈의 절반 되는 돈이 2023년 1년 만에 멕시코로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되겠는데요. 멕시코에서 만든 중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의 해석처럼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동남아와 멕시코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3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중국이 아닌 권위주의 국가의 선진국이 교육하는 양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닌 권위주의 국가에 선진국이 투자하는 것도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3세계로의 교육과 투자가 늘었고 이 상황에서 중국은 70% 해외에 의존하는 제품 중에 70% 이상 미국과 미국 동맹에게 의존하는 제품이 400개가 넘는다는 자료가 있고요. 기타 등등의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결코 끊이지 않았고 그 핵심에 제3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3세계는 미중 경쟁 속에서 더 경제가 크게 되고 그래서 2022년도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사우스의 세계 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에서 노란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글로벌 사우스가 얼마나 힘을 갖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이안 브레머가 지제로, 다시 말하면 글로벌 리드가 없는 세계라는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앞으로 세상은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하는데 다른 국가는 약하고 그럴 경우는 G2가 된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데 다른 국가도 힘이 세졌다. 그러면 서로 힘이 비슷한 애들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할 경우에 다른 나라들이 약하면 이 두 나라 밑에 줄을 서는 냉전 2.0이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데 여타 국가들도 힘이 세진다. 그러면 각자 살 길을 사는 각자 도성에 쪼개진 나라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4번째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죠. 바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가 미중 대립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이 나누어진 세계의 연결의 고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글로벌 사우스가 만약에 한쪽에 붙게 되면 이 쪼개진 세상은 정말 엄혹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말까 정말 헷갈리고 있을 때 노만 엔젤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다. 왜냐? 봐라.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너무 경제적으로 서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한다. 그래서 전쟁은 안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노만 엔젤의 그레이트 일루전이었습니다. 그가 착각이었던 거죠. 전쟁은 일어났고 전쟁은 심지어 양차 대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언제 일어나게 되냐? 우린 이제 정말 끝나겠구나. 트레이드 익스펙테이션이 없게 될 경우. 바로 그 트레이드 익스펙테이션이 계속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글로벌 사우스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출구를 찾을 때 향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브릭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움직임을 잘 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 너무 눈을 좁게 뜨고 보지 말자. 어느 한 나라에 줄 서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자.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